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할 이슈들 그리고 뭐 시장에 대한 분석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김권진 부장과 함께 할게요.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분위기가 다시 녹록지가 않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를 통해서 이제 시장 큰 틀 이야기부터 부장님과 함께 나눠볼까 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세계 경제 침체기가 오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뭐 금리 인상이 뭐 빨라지고 그 폭이 커져서 두려워. 이거 이제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러시아 전쟁, 이거 무서워. 이것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무서운 거.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요.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세계 경제가 내년까지 계속해서 후퇴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이것이 휴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대러시아 제재는 최소한 내년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원자재 값의 상승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인플레는 더더더 높아지고 강해질 것이다. 그런데 경기는 침체된다. 이것이 이제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플러스에서 중국도 문제입니다. 중국 상하이시가 이제 봉쇄 한 달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징시도 봉쇄가 될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지금 이제 대형마트의 한 장면인데요. 없습니다. 그 이제 뭐 매대에 있는 그 상품들이 다 없다는 겁니다. 이 시민들이 모두 음식 사재기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물론 베이징시가 봉쇄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전 세계 경제에 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시는 아니죠. 이제 주요 세계 기업들의 공장은 상하이시에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그 베이징시가 봉쇄에 들어간다라는 점은 그만큼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금도 강력하게 펼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상하이 쪽으로 눈을 돌려서 본다면 주요 기업들의 공장들이 여기서 다 일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애플의 공장일 텐데요. 뭐 폭스콘을 비롯해서요. 맥북이나 아이맥을 받으려면 이제 최소한 2달은 더 걸릴 것이다. 이 봉쇄 조치로 인해서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아이폰 이제 14 버전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이거 이제 발표 미뤄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급난에 대한 어떤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부터 안 좋은 이야기들이 켜켜이 그렇게 쌓여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뭐 일부 목소리는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제 조심스럽지만 비중 늘려라 이런 쪽도 있어요. 부장님 생각은 어느 쪽이에요? 저는 우선 좀 두 번째 쪽, 이제 조금씩 늘려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앞에서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이런 악재에 대한 것은, 네.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누구나 아는 겁니다. 실제 악재라는 것은 누구나 알 때는 악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시장에는 이미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것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시장은 어떤 무엇보다도 빠릅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고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경기가 반등이 될 거야 하면 이미 주식은 올라가 있을 거고요. 지금 반대로 악재가 우르르 쏟아질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미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 원자재 가격을 두고 얘기를 해보면 실제 원자재 가격들은 지금 현재 어떤 시기의 상황이냐면 이미 고점을 한번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 이미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 물론 예전처럼 완전히 스테이블해진 이런 안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들은 대부분 고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유가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어요? 100불 정도에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옆으로 행보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우리 한동안 막 150불 얘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말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금방 네. 200불 될 것 같아라는 맞아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130불도 잠깐 툭 찍고 내려와서 120불, 110불, 100불, 최근에는 100불 아래로도 잠깐 내려갔다 왔다 갔다를 해주고 있고, 나머지 이런 원자재 관련된 흐름도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그리고 이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이미 거의 비슷합니다. 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물론 왔다 갔다는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는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된 게 아니야? 라는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당장 내일부터 갈 것 같아요? 라는 이건 아닙니다. 언제까지? 아마 한 2분기 때까지는
아직 한 2달 정도가 남아서 좀 속상한 일이긴 하지만 5월, 6월 정도만 잘 버텨주면 찬바람이 불어오는 시기가 조금씩 오고, 아니 6월달 지나고 7, 8월 정말 불볕더위 때부터는 야 증시도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이 하나씩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전제 조건은 뭐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느 정도의 휴전 상태, 그리고 중국이 락다운을 더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조금씩 풀어주는 이런 전제 조건이 붙긴 합니다. 오늘 증시도 오늘 아침 시작을 암울하게 시작했고 이거 잘못하다가 전저점이 깨지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걱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조금 올라와 주는 이유는 뭐였냐면 중국 쪽에서 완화 스탠스가 조금씩 나타나면서였다라는 거 그래서 이야기를 중국 시장도 해드리고요. 반등을 하는 거고요. 네, 이런 이슈들이 겹쳐지면서 그래 중국도 알고 있겠지. 중국도 선거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맞물리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전 세계의 이런 흐름 자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 그리고 우리가 뭐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왜 자이언트 스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실제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그냥 50bp가 거의 지금 확정적인 것 같고 그 다음 달 이 2달이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야, 안 되겠어. 자이언트 스텝까지 가야 돼. 0.75를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야 되겠어?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 경기가 무너져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 물가를 잡아봤자 무슨 의미야?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분명히 아니겠구나. 이것까지는 겨우 살려놨던 경기를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입니다. 이거를 언제 11월까지 중간선거 하기 전까지 어디까지? 그래도 50원짜리까지는 올려놔야지만 이렇게 모든 게 잡힐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시장의 흐름은 조금만 더 고생하자. 한 2달 정도, 2달이면 너무 긴가요? 네, 2달 정도만 그래도 고생을 하고 나면 아마도 주가의 흐름 좀 달라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달. 그쵸. 2달 정도면 그렇게 길지 않은 느낌이긴 해요. 왜냐면 뭐 오늘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내일 아침에 반짝 다 괜찮아져요. 절대 말 못하죠.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시간은 분명 필요한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이슈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을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좀 걸리는 거. 뭐 바이든 대통령도 발벗고 나서서 경기 침체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쓸 거고 연준 파월 의장도 나서서 어쨌거나 뭐 시장이 물가를 잡으면서도 어떤 뭐 경기를 좀 지탱해주기 위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쓸 거고 하긴 한데 다 좋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원달러 환율이 자꾸 치솟을까 봐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오늘 장중한 때 1260원 돌파가 됐지요. 그 중반까지도 뭐 1260 5원대인가요? 뭐 그쯤까지 이제 지금 현재는 또 잠시 뒤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겠지만 2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환차손 때문에 국내 시장을 사려고 해야 한국 증시를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지적이 많아서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원달러가 전월 대비 3% 이상 상승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코스피의 움직임이 어땠을까를 분석한 한국투자증권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지금이 딱 그래요. 지금 전월 대비해서 3% 넘게 오른 상황이거든요.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는데 7% 밀렸었던 때, 6% 밀렸었던 때가 많았다라는 게 과거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최근도 그러할 듯이 지수가 많이 밀리기도 했고요. 추가적으로 더 밀릴 것이다에 한 표를 던지는 쪽도 많습니다. 이런 원달러 환율 때문에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율이 13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는 기사도 어제 이제 저녁에 또 뭐 여러 가지 기사를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이번 달 코스피 시장에서만 거의 4조 원 가까이 팔았고요. 코스닥 시장은 1조 원대. 이 얘기를 들어서 한 증권사에서는 외국인들이 덜 민감하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대형주 위주로 이제 많이 팔 거 아닙니까? 외국인 민감도가 덜한 중소형주를 선택한다면 그나마 나은 대안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세우는 증권사들도 있던데요. 부장님,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 주세요. 우선은 좀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이것은
시장을 베팅하는 게 아니라 종목에 베팅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시장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2달 정도 아니면 뭐 3달 정도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달러 환율은 여러분들 항상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화가 막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원화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 달러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1달러가 지금 현재 1265원에 이렇게 거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 이렇게 되면 수출 기업들은 와! 라고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반대로 외국인들은 뭐야? 분명히 주가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평가손실 안 되겠다 하면서 도망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환율의 흐름을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자세히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1250원, 60원 오면 네. 뭐가 하냐면 정부에서 이제 립 서비스라도 시작을 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한번 풀어볼까? 네. 여기 있는 거 풀고 저기 있는 거 풀고 우리 소형 앵커 거 풀고 뭐 이렇게 해서 다들 풀어봅니다. 이렇게 되면서 조금씩 이렇게 다시 우리 원화의 강세 쪽으로 돌리려고 노력을 할 수 있는 이런 구간까지는 온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이런 환율에 대한 이런 흐름이 다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장이 베팅을 하지 말고 당분간은 이런 환율이 다시 원화의 강세 쪽으로 넘어오기 전까지는 중소형주 베팅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쪽? 결국은 실적이 좋아지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뭐 중소형주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이 많이 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별 관심이 없는 이런 중소형 실적 호전주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를 해드려보면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1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가 안 된 중에서도 괜찮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빅솔론 같은 회사가 여기에 대표적인 회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빅솔론 같은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요. 휴대용 이런 프린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물류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물류 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게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것 때문에 실적이 좀 서프라이즈가 날 수 있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이 원익 Q&C 같은 경우의 흐름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실적의 흐름입니다. 실제 이러한 회사들은 주가가 보세요. 시장하고 상관없이 괜찮아. 이 정도면 좋은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배개선 수혜주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배개선 최근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자동차 쪽을 바라보면 현대차, 기아가 실적이 어땠어요? 와우, 서프라이즈! 그런데 한 곳이 실적이 안 나왔어. 어디였을까요? 모비스라고 하신 거죠? 네, 바로 모비스입니다. 네, 모비스는 왜 안 나왔을까? 가장 큰 이유는 실제 이런 현대차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삼각형 모양입니다. 바로 현대차, 기아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배구조가 엮여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배구조를 바꾸지를 못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조만간 이것을 바꿔야 돼요. 어디? 모비스가 제일 위에 그렇게 현대차, 기아차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내림차순으로 아마 이제 지배구조를 바꿔야 될 건데 지금 대주주들 바로 이 지금 정의선 이런 회장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지분이 작다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실제 모비스 가치는 낮추고 글로비스 가치를 올려야 돼. 결국은 글로비스에 대한 이런 투자 포인트가 있다라는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배당에 관련된 쪽, 지금 현재 금리 인상기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건 금융주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주 장세가 당분간 이어진다라는 각오를 조금 더 하면서요. 거기서 이제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 잘 추려봐야 되겠네요. 부장님 아이디어도 또 저희 관심 리스트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최악으로 안 좋은 쪽 보겠습니다. 이 종목 어떡하나요? 펄어비스. 진짜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아마 추측 건데 개인 투자자들 오늘 진짜 많이 사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볼까요? 좀 보겠습니다. 신작에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중국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한 겁니다. 출시와 동시에 인기 순위 이제 1위에 랭크가 됐어요. 그런데 출시 다음 한 22시간이 지난 다음 장 보시죠. 한 매출이 그 순위가 쭉 밀립니다. 거의 30위권 가까이 이제 밀려버리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인기 없다.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은 판단한 거죠. 주가 한번 보실까요? 많이 빠집니다. 오늘 20%대
25% 정도 밀리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어떡하나요? 펄어비스의 주가 장 마감 시간이 임박해 올수록 더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모멘텀이 사실 부족하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일단 1분기 실적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럼 2분기도 별로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실적 모멘텀 다소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장님, 만약에 개인들이 지금 산다고 하면 어떻게 말리시겠습니까? 우선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웹스토어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위가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그게 나와야지.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내일 아침에 봤는데 순위가 아까 뭐 30에 가까이 떨어졌다가 네. 10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걸로 여러분들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게임주들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요. 항상 게임 나오기 전까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 게 맞다. 근데 지금까지 들고 있어야 되면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실제 이게 숫자로 이게 연결이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얘기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요, 부장님.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해서 코멘트 한 말씀만 들어도 괜찮을까요? 내일 이제 거래 재개되잖아요. 네, 조금 보유하신 분들 어떻게 해요? 우선은 내일은 빠질 확률이 아주 높겠죠. 지금 우리가 거의 3,000선 언저리에 있을 때 멈췄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는 2,600 언저리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우선 그리고 악재가 한번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한번 쭉 밀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면 내일은 팔 수 있을 때는 우선 좀 팔고 시작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이제 4개월 넘도록 거래 정지되었다가 내일 재개가 되는 것은 너무나 안도의 그런 뉴스이긴 하나 보유하신 분들 잘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KB증권 프라임센터 김관진 부장과 함께 시장 이슈 들여다봤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간밤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큰 낙폭을 그리면서 마감했습니다. 또 코로나의 봉쇄가 이어지면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안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시면요. 코스피는 1%가량 하락한 2630선에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은 900선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89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8,5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지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운송장비 업종은 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살펴보시면요. 네, 코스닥에서는 1,900억 원 넘게 개인이 홀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과 외국인 마찬가지로 물량 내려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60선을 돌파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에 부담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1,265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한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삼성전자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2% 넘게 밀리면서 마무리했는데요. 기관의 보호 예수가 풀리면서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장중 약세였습니다. 플랫폼주들 약세였는데 네이버는 또다시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카카오는 시총 9위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에서는 펄어비스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24%나 낙폭을 그리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앱스토어에서 검은 사막 모바일의 인기 순위가 내려가면서 성과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급락을 한 모습이었고요. 셀트리온 삼형제들 오늘 그래도 강세 보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유플라이마가 미국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심항공교통 관련주가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강세였습니다. 네, 보시면 파이버프로는 상한가 안착하면서 마무리했고요. 베셀은 16%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면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는 소식에 오늘 에너지주들도 전반적으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대성에너지와 GSE, 중앙에너비스까지 상한가 안착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착공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늘 가덕신공항 관련주도 대체로 강세였습니다. 한국종합기술 13%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했고요. 유신과 덕신하우징 5%, 3%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닭고기 가격 인상 소식이 연일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하림과 마니커는 장 초반 상한가에 근접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윗골이 조금 달고 마감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개별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오늘 중국의 수소연료 전지를 부산 퓨얼셀이 공급을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 보였습니다. 4%가량 상승한 36,5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시죠.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서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퓨얼셀 36,5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